최신 경제 이슈와 기본 경제학 지식 그리고 문화까지 함께하는 상큼한 오전. 안녕하세요. 박진영의 경제돋보기. 저는 앵커 박진영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픈 것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것이요. 바로 이 출산 시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어머니들만 겪어본 이 아픔은요. 정말 상상 그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출산할 때 엄마보다도 세상으로 나오려는 아이가 5배는 더 아프다고 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출산의 고통보다도 세상에 태어날 때의 아픔이 더 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들은 모두 그 고통을 이겨내고 태어나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태어날 때 그 힘과 의지로 삶을 살아간다면요. 앞으로 더 무서울 게 없지 않을까 하네요. 12월 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박진영의 경제돋보기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최신 경제 이슈를 빠르고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 동양돋보기입니다. 오늘은 강남 재건축 부동산 시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 조합을 설립하고 재건축을 추진 중인 이 서울의 잠실동 주공 5단지 이 근처 중개업소들에요 급매물 안내문이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3,930가구에 이르는 이 아파트 단지에서 지난달에 성사된 매매 거래는 3건에 불과했다고 하고요. 이 지난달 중순부터는 아래 거래마저 끊겼다고 합니다. 2달 전인 9월에만 해도요 19건이 거래됐었는데요. 9월까지만 해도 11억 6천만 원에 팔리던 76제곱미터형의 지금 시세는 10억 8천만 원 선이라고 합니다. 한 달 사이에 3, 4천만 원이 넘게 빠진 거죠. 이는 호재였던 재건축 부담금 폐지 등의 시행이 마냥 늦어지고 있어 잠시 반짝하던 매수세가 다시 얼어붙고 있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이 여의도발 냉기가요 재건축 시장을 얼어붙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9일 대책에서 추진하기로 한 재건축 규제 완화 3법이 국회에서 발목을 잡히면서 거래가 줄고 가격도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회복세를 보이던 주택시장이 이 재건축 시장 한파를 맞아 다시 위축되고 있는 건데요. 현재 국회에 올라가 있는 법안은요. 분양가 상한제 완화를 담은 법안과 재건축 부담금을 폐지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폐지 법안 그리고 주거환경 정비법 등입니다. 서울 개포동 재건축 단지들인 주공 1에서 4단지와 시형에서 거래된 아파트는요. 9월에는 50가구였으나 지난달엔 8건이었다고 합니다. 또 대치동 음마아파트의 9월 거래량은 20건이었지만 11월에는 한 건도 거래가 신고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9월에 9가구가 거래된 서초구 반포동 3호가든 4차에서도 지난달에는 팔린 집이 단 한 채도 없었다고 합니다. 매매 가격 역시 하락세입니다. 9월에 6억 원 선이던 개포동 시형 40제곱미터형이 이달 들어 5억 7,500만 원으로 2달 사이에 3천만 원 가까이 내렸고요. 같은 동의 주공 1단지 41제곱미터형도 9월에는 7억 2천만 원까지 올랐었지만 지금은 6억 6천만 원 선의 매물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는 9일 대책 약발이 2단째도 밤짝하더니 없어진 현상으로 가격이 그 이전 수준으로 내려앉았는데도 매수세는 없다고 하네요. 분양가 상한제 폐지 완화와 재건축 부담금 폐지로 재건축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안들이 야당의 반대 속에 국회 논의 테이블에 제대로 오르지도 못한 채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를 낙관하기 어렵게 된 것도 문제죠. 또 재건축 부담금이 올해 안에 폐지되지 않으면 2년 부과 유예가 끝나 내년에 부활하게 된다고 합니다. 상한제와 부담금은요, 이 재건축 주민들의 사업 비용과 직결된다고도 합니다. 이 분양가 상한제가 유지가 된다면 조합원 이외 일반에게 분양하는 물량의 가격이 제한되어서요, 이 분양의 수입이 줄어들게 되죠. 재건축 부담금은 사업 초기부터 입주할 때까지 해당 지역 평균보다 더 오른 집값에 매겨집니다. 주거환경연합이 최근 서울 시내 4개 재건축 단지를 대상으로 추정한 결과 분양가 상한제가 풀리면 조합원 추가 부담금이 최고 17% 1,500만 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분담금 감소분만큼 사업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수요가 늘었는 건데 시행되지 않으면 이 투자성이 이전 상태로 나빠지게 된다는 거죠.
불쏘시개 역할이 기대됐던 이 재건축 시장마저 다시 식게 되자 후유증은요, 부동산 시장 전체로 퍼지고 있습니다.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은요,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8,523건으로 집계했는데요. 이는 10월에 비해 21.7% 급감했고 9일 대책 이전 수준으로 떨어진 수준입니다. 강남구는 11월 한 달 새에 33.5%나 감소했는데요. 강남뿐만이 아니라 서울의 아파트가 전체적으로 몇 주 전에 상승세를 멈췄다고 합니다. 8월 이후 16주 만인데요. 이는 9일 대책의 최대 수혜주인 강남권 재건축이 실망감과 불안감에 휩싸여 시장 약세를 주도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 전세난도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게 나오는데요. 재건축 조합들이 부담금을 피하기 위해서 올해 안에 일반 분양 계획인 관리처분 신청을 서두르고 있어서입니다. 이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요, 이주와 철거에 들어가기 때문에 올해 관리처분을 신청하는 단지들의 이주가 내년에 한꺼번에 몰리게 됩니다. 사업 승인을 받고 관리처분 인가 신청 전인 강남권 아파트만 해도 만여 가구인데요. 그만큼 강남권의 주택 재고 물량이 없어지는 셈인 겁니다. 전문가들은 상한제와 부담금 관련 법안이 이른 시일 내에 처리돼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예정된 정책마저 시행되지 않으면 모처럼 살아난 불씨가 꺼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입니다. 이 법안 처리가 쉽게 될 것 같은 전망은 보이지 않지만요. 이 흔들리는 부동산 경기와 전체 한국 경기 회복 지연을 막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관련 법안이 처리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 불안한 부동산 경기 어떻게 움직일지 시장의 흐름을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리송한 단어 확실하게 잡아가는 시간 용어 돋보기입니다. 오늘은 블록체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을 거치지 않아도 전 세계 누구에게나 돈을 직접 전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이 환전과 송금에 드는 수수료를 아낄 수 있을 겁니다. 또 서버가 필요 없는 클라우드 저장소가 있다면 해커가 공격할 거점이 없어지니까 데이터를 더 안전하게 보관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또 관리자가 필요 없는 주소 시스템은 어떨까요? 그렇게 된다면 이 인터넷 주소를 둘러싸고 핏대 높여 쌓을 필요가 없어질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사례 세 가지는요, 이제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모두 이미 기술적으로 구현되어 있는데요.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한 핵심 기술이 바로 블록체인입니다. 블록체인은 비트코인의 지갑 서비스이자 비트코인 데이터 분석 업체입니다. 블록체인은 비트코인에 대해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언급이 되는데요. 맨 처음 예로 든 이 은행 없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이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은요, 세상에 나타난 지 5년 만에 시가총액으로 세계 100대 화폐 안에 들어갈 정도로 성장했는데요. 이 비트코인이 세상에 나올 수 있던 이유도 바로 블록체인 덕분이라고 합니다. 비트코인의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는요, 비트코인에 대해 전적으로 거래 당사자 사이에서만 오가는 전자화폐라고 소개하고 P2P 네트워크를 이용해 이중 지불을 막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말한 P2P 네트워크를 이용해 이중 지불을 막는 기술이 바로 블록체인입니다. 블록체인은 공공거래장부라고도 불립니다. 말 그대로 거래장부를 공개해두고 관리한다는 뜻인데요. 거래장부는 금융거래의 핵심입니다. 돈이 오고 간 내역을 장부에 기록하는 이유는 이 기록을 바탕으로 금융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거래장부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쁜 마음을 품은 사람이 이 거래장부를 손에 넣으면 데이터를 조작해서 돈을 빼돌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은행이나 신용카드 회사 등 기존의 금융회사는요, 거래 장부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복잡한 일정 물적 보안 대책을 세웁니다. 함부로 은행 서버에 접근할 수 없도록 튼튼하고 건물 깊숙한 곳에 거래 장부를 저장한 서버를 두고 각종 보안 장비와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경비원과 보안 담당 직원도 고용하죠. 이런 것들은 보안이라고 하면 흔히 떠오르는 풍경입니다.
그러나 사토시 나카모토는요, 이런 상식을 뒤집었습니다. 이 서버나 경비원 없이도 거래 장부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을 고안한 거죠. 사토시 나카모토가 내놓은 해법은요,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가 함께 거래 장부를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비트코인 사용자는 P2P 네트워크에 접속해 똑같은 거래 장부 4본을 나누어 보관합니다. 새로 생긴 거래 내역을 거래 장부에 써넣는 일도 사용자 몫이죠. 이들은 10분에 한 번씩 모여서요, 거래 장부를 최신의 상태로 갱신한다고 합니다. 모든 비트코인 사용자는 가장 최근 10분 동안 돈을 주고받은 내역을 갖고 있던 거래 장부 끝에 더합니다. 기존 장부의 숫자가 물에 번졌거나 한두 페이지가 뜯겨나간 장부가 있으면 다른 사람이 가진 멀쩡한 장부를 복제해서 빈 곳을 메우는 거죠. 이때 몇몇 사람이 멋대로 장부를 조작할 수 없도록 과반수가 인정한 거래 내용만 장부에 기록하도록 합니다. 최근 거래 내역을 적어 넣었으면요, 새로 만든 거래 장부를 다시 모든 비트코인 사용자가 나눠 가져갑니다. 이런 작업을 10분에 한 번씩 반복하는데요. 이때 10분에 한 번씩 만드는 거래 내용 묶음을 블록이라고 부릅니다. 즉, 블록체인은 블록이 모인 거래 장부 전체를 가리키는 거죠. 비트코인은 처음 만들어진 2009년 1월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진 모든 거래 내역을 블록체인 안에 쌓아두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비트코인 사용자는 10분에 한 번씩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만나 블록체인을 연장하고 있죠. 물론 이런 작업을 사용자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연결된 컴퓨터가 알아서 처리하는 거죠. 사용자는 자기 컴퓨터를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데 품앗이하는 셈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요. 이 P2P 네트워크로 연결된 사용자가 서로를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접속한 모든 사람이 진짜 거래 내역을 장부에 덧붙이는 것인지 알 도리가 없는 건데요. 누군가는 또 나쁜 마음을 먹고 장부를 조작해 자기 지갑만을 부풀리려고 덤빌지도 모르는 거죠. 이런 문제를 컴퓨터 공학계에서는요, 비잔틴 장군의 딜레마라고 합니다. 이렇게 따로 별칭이 붙을 만큼 이 바닥에서는 유명한 난제였는데요. 사토시 나카모토는 블록체인을 만들며 오랫동안 이 컴퓨터 공학자들을 괴롭혀온 이 문제에 해답을 내놓았습니다. 블록체인은요, 이 비잔틴 장군의 딜레마에 작업 증명 체계를 도입해 서로 믿을 수 없는 이들끼리 모두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는 방법을 제시한 겁니다. 작업 증명 체계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장군이 수학 문제를 풀기 시작합니다. 이 문제는 모든 장군이 머리를 맞대면 10분 정도가 걸려서 해답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한 장군이 답을 찾아내면 다른 모든 장군에게 그 답을 공표합니다. 그러면 모든 장군은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또 답을 찾는데요. 다음 문제 역시 푸는데 10분 정도가 걸리는 문제라고 해요. 모든 장군은 그들 중에 누군가가 바로 앞에서 찾아낸 정답에 새로운 문제에 답을 이어붙이는 식으로 작업을 계속합니다. 이 과정을 거쳐 12번째로 찾아내 앞선 답에 덧붙인 해답이 나오면 모든 장군은 확신할 수가 있죠. 이 과정에 참여한 컴퓨터 계산 능력의 절반 이하를 가진 어떤 공격자도 이와 비슷한 길이로 정답 묶음을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즉, 블록 12개로 이루어진 블록체인은요, 사용자 다수가 체인 생성 작업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방증합니다. 이를 작업 증명 체계라고 부르죠. 블록체인이 이렇게 분산 컴퓨팅 시스템의 난제를 해결한 덕분에 큰 자원이 필요한 서비스를 P2P 네트워크의 힘을 빌려 손쉽게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블록체인이 열어젖힌 가능성은요, 아직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쩌면 모든 중앙 집중 서비스를 P2P 방식으로 흐트러뜨릴지도 모를 일이기도 하고요. 즉, 중앙에 집중된 권력이 사용자 손에 돌아간다는 뜻이기도 하죠. 금융 시스템을 이 금융 사용자가 직접 꾸리고 관리한다면 금융회사가 가져갔던 이득이 사용자 손에 고스란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인터넷 이후 가장 혁명적인 기술을 불리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죠. 그러나 비트코인은요, 이 블록체인 기술이 낳은 활용 사례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서비스를 만들고 싶다면요, 이 블록체인 꼭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경제의 문화적 재미를 더하다 컬처 앤 이코노미입니다. 오늘은 경제를 미술로 재밌게 풀어낸 책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제와 미술, 얼핏 보면요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동떨어진 이야기 같은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에서는 경제학자의 눈으로 보는 명화를 말하며 그 속에 숨은 경제학 이야기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최병서의 경제학자의 미술관입니다. 마냥 어려워 보이는 경제학을요 친숙한 명화로 풀어낸 책인데요.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 지금부터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미술관에 가는 수많은 사람들은요 제각기 다양한 지식과 취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그림을 이해하고 감상하죠. 예를 들어 물리학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요 반물리적인 현상을 그린 화가의 미술 세계에 감탄할 것이고,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림 속에서 리듬과 멜로디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제학자는요 미술관에 가서 무엇을 보게 될까요? 경제학자의 미술관은요 이질적으로 보이는 미술과 경제학이라는 두 개의 주제를 통섭한 책입니다. 화가가 미술 작품을 그릴 당시의 경제 상황을 이해함으로써 미술을 경제학적으로 감상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고 있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바벨탑 이야기를 그린 이 피터 브레헬의 바벨탑을 보면서요 경제학자 최병서는 세계화에 대해 생각합니다. 왕을 수행하는 회색 수사의 현대적 휴게자로 이 신자유주의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한 밀턴 프리드먼을 지목하면서요. 이렇게 바벨탑이 붕괴하는 모습이 마치 신자유주의로 인한 극심한 빈부격차 때문에 무너지는 중산층의 모습과 같다고 설명을 하죠. 명화에 대한 이런 해석은요. 경제 지식을 습득하는 물론 미술 작품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가장 현실적인 문제인 경제 문제에 빗대서 미술 작품과 표현 기법을 설명함으로써 독자가 명화를 더 쉽게 이해하게 하는 것이죠. 미술 작품을 경제학적 관점으로 해석하는 일이 결코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이 작품을 그린 화가의 삶 또한 먹고 사는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죠. 화가가 그리는 미술 작품에는요, 이미 화가의 경제적 상황이 표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후기 인상파 화가인 폴 고갱의 삶이 대표적입니다. 고갱은 처음부터 전업 화가는 아니었는데요. 이 프랑스의 주식거래소 직원으로 근무하던 폴 고갱은 그냥 취미로 미술 작품을 수집하고 그림을 그리던 화가였습니다. 이렇게 주식거래소 직원으로 근무하던 고갱을 세계적인 화가의 길로 들어서게 한 건 1882년 프랑스 주식시장의 붕괴였습니다. 유럽 경제의 장기 침체 시대는 고갱을 화가의 길로 인도했고 현실을 떠나서 타히티에서 활동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죠. 16세기에 그려진 피터 브레헬의 그림과 이 바벨탑 속 성직사의 현대적 휴게자를 세계적인 경제학자인 밀턴 프리드먼으로 단언한 이유, 그리고 폴 고갱이 세계적인 화가가 될 수 있었던 당시 유럽의 경제 상황, 그리고 뒤샹과 크레이그 마틴의 미술품 가치에 대한 안목이 경제학의 출발점과 맥이 닿아 있는 이유 등 여러 가지 사례가 소개된 이 책을 통해서요, 독자들은 미술 속에 숨겨져 있는 경제학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화가가 미술 작품을 그릴 당시의 경제 상황을 이해하는 건요, 미술을 이해하는 또 하나의 방법인데요. 경제학자의 미술관은 이질적으로 보이는 미술과 경제학이라는 두 개의 주제를 통섭해 미술과 경제학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자인 최병서는요, 서울대학교에서 독일 문학을 전공했고 연수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을 수학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가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 뉴욕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인간 자본이론에 기초한 실증적 분석으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하네요. 현재는 동덕여자대학교 경제학과의 교수로 재직 중이라고 합니다. 그의 연구는 인간에 대한 끊임없는 이해와 따뜻한 시선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네요. 이 책에서 저자는요, 이 우리나라 미술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술 시장이 판매자 위주의 시장이라는 점, 그리고 국내 가격과 해외 가격의 이중 구조, 작가의 인기도에 따른 부익부 빈익빈의 가격 체계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요, 공공미술관의 건립과 기업의 미술품 구매에 대한 조세 감면 조치 등 경제적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술과 경제학, 가장 감성적인 활동과 가장 이성적인 학문의 조합은요, 다소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익숙한 대상을 색다르게 볼 때 비로소 새로운 세상을 보는 생각과 지식을 습득할 수가 있죠. 명화를 감상하는 경제학자의 눈을 통해, 때로는 화가의 눈을 통해 미술과 경제학을 보게 된다면요, 더 새로운 프레임을 갖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목할 만한 주식 소개해드리는 주식 한마디 시간입니다. 오늘은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관련주죠. 이 현대산업은요, 2015년 자체사업 수익성 개선과 미분양 해소에 따른 추가 실적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동사의 2015년 영업이익은요, 전년 동기 대비 70.6% 증가한 3,731억 원으로 전망되는데요. 이는 2015년까지 영향을 주었던 악성 PF 인수사업장에서의 매출 반영이 대부분 종료됨에 따라 자체사업 수익선이 크게 개선될 가능성이 보이는 예측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급 주택사업 부문에서도요, 이 재건축, 재개발 중심의 착공으로 안정적인 수익성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네요. 특히 현재 일부 미분양 잔고로 남아있는 수원 2차 사업의 경우 2015년 할인 판매를 재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할인율을 감안하더라도 동사 실적에 추가적인 모멘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4년 현재까지 8,500세대를 분양했고요. 연간으로는 1.2만 세대의 공급 계획은 무난하게 달성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분양은 700세대 수준이고요. 수원 2차 사업의 경우 할인 판매를 통해 해소될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실질 미분양 리스크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체 건설업계가 이 PF 관련 리스크 감축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에서요. 동사는 2013년까지 미착공 PF를 정리한 이후 2014년에 신규 PF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는 상대적으로 경쟁 강도가 약화된 시점에 이 사업 기회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판단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사의 장기 실적 전망에서 가장 큰 변수는 신규 용지 매입이며 현재 당사는 연간 3천에서 4천억 원 수준의 용지 매입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4년 영업활동 현금 흐름 개선과 순차입금 감소, 이 신규 분양 시장의 개선 등을 감안하면요, 추가 용지 확보 노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리하자면요, 2015년 투자 포인트는 먼저 2013년까지 착공된 악성 PF 사업의 매출 반영 마무리라고 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는 신규 착공 프로젝트에서 양호한 현금 흐름과 분양 성과에 따른 수익성 개선, 마지막으로 재건축, 재개발, 착공 및 신규 PF 사업 확대에 따른 전체 주택 분양 물량과 매출 증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 등을 감안해서요, 2015년 실적 가시성은 높을 전망으로 보입니다. 이상 현대산업개발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사느라 지친 삶 가운데 쉼표가 되는 시간 3분 문학충전입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프랑스 시 한 편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유난히 많이 부는 요즘이죠. 이 매섭게 부는 바람이 우리를 더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바깥에서 부는 바람은요, 실내로 들어가면 피할 수가 있죠. 그러나 내면에서 부는 바람은요, 사실 내가 바로 서서 맞는 수밖에는 달리 도리가 없습니다. 안에서 불든 바깥에서 불든 이 사실 바람이 거세게 불 때는요, 버티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인데요. 이 바람에 대해 긍정적으로 모색한 시가 있습니다. 이 프랑스의 대표적인 현대 시인 폴 발레리의 해변의 묘지입니다. 먼저 시의 일부분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변의 묘지, 폴 발레리. 비둘기들이 걷고 있는 이 고요한 지붕은 소나무 사이에서, 무덤 사이에서 가물거린다. 어느 쪽으로도 기울지 않는 정오는 거기에 불로써 바다를, 언제나 다시 시작하는 바다를 구성한다. 신들의 고요를 오래 바라보는 한 명상이 받는 보상이여. 아니다. 일어나라, 연속되는 시대 속으로. 부서라 나의 육체여, 생각하는 이 형체를. 마셔라 내 가슴이여, 탄생하는 바람을. 바다가 발산하는 서늘함이 내게 내 영혼을 되돌려준다. 소금에 짠 힘이여. 파도로 달려가서 그 속에서부터 다시 살아 솟아오르자.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 세찬 바람이 내 책을 펼쳤다가 다시 닫는다. 박살난 파도들은 바위들로부터 힘차게 용솟음친다. 날아가거라 광명의 눈부신 책장들이여.
부수어라 파도여, 부수어라 즐거워하는 파도로 돛담배들이 모이를 쪼던 이 고요한 지붕을. 폴 발레리는요, 이 프랑스의 시인이자 비평가요, 그리고 사상가로도 활동했습니다. 시를 쓰면서 희곡을 쓰기도 했죠. 그리고 프랑스 문학의 대가인 이 말라르메의 제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시를 정신을 움직임을 관찰하는 도구로 이해했는데요. 그래서인지 이 시에는 성찰적인 내용이 많이 담겨 있죠. 그가 살았던 19세기 말 20세기 초는요,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복잡한 세상에서 시인은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갈 힘을 내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해변의 모지에 나오는 이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는요, 아주 유명한 시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책은요, 나의 인생 전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누군가의 책을 펼쳤다가 닫을 만큼 거세게 부는 바람은 이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다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너무나도 세찬 바람이 불어 힘들 때도요, 결국은 그 바람이 나를 옳은 방향으로 데려다 줄 것을 믿는다면요, 곧 고요해진 그 시간을 기다리는 일이 그리 어렵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사람을 마주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앞으로 마주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누군가를 마주칠 때 아주 기쁘게 인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우리 모두의 기분이 좋아질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